갑자기 요양원 현관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복도 끝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황급히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마스크를 쓴 취재진 몇 명이 서 있었고 요양원 원장님이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살벌한 분위기에 현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지만 더 놀라운 건 취재진이 들이대고 있던 커다란 마이크와 카메라였어요. 무엇이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저도 순간 당황해 말없이 바라봤어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원장님은 소리 높여 말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취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적인 장소라고 당장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취재진 쪽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뭔가 단독 특종이라도 잡은 듯 요양원 내부에서 한국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그게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래전부터 조심스럽게 진행했던 한글 수업이 슬슬 입소문을 타긴 했지만 설마 언론까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현관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편의 복도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시는 듯 서로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리셨어요. 저는 순간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어요. 제 이름은 나오미, 제1동포 사회복지사로서 이 요양원에서 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동안 어르신들 몰래 혹은 은밀하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이어왔는데 이렇게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행히 원장님이 고집스럽게 취재진을 내쫓았고 그들은 결국 앵그리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저는 재빨리 어르신들을 안심시키려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안내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그저 작은 오해가 있어서 찾아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 몇 분은 이미 불안해하셨어요. 만약 내가 한국 문자를 배우는 게 잘못된 일이면 어떡하냐며 손을 떨기도 했고 혹시 이 일이 커져 요양원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설마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수업이 중단되고 제가 여기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저는 더 크게 결심했어요. 이렇게 언론에서까지 관심을 보이는 이상 더 이상 숨어서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요양원 곳곳에서 한글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퍼져 있었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배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만약 이 수업이 정말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면 굳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설령 원장님이 극우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조금씩 대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이미 취재진이 다녀간 뒤에 원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차가운 눈빛을 한 채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물었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 요양원에서 한글을 가르쳐 왔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건지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들 중에 글자를 모르시거나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국 문자를 활용해 조금 더 쉽게 문자를 익히시도록 돕고 있었다고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소리를 만드는 구조라서 나이가 많으셔도 접근이 훨씬 빠르고 실제로 흥미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미간을 잔뜩 찌푸리셨어요. 요양원 이름이 알려지면서 문을 열심히 닫아왔는데 이렇게 이상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자기 어머니도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데 설마 그분도 몰래 한글을 배우고 계신 건 아니냐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분이야말로 가장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 분 중 한 분이라고요. 원장님은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당장 내 어머니에게 그런 걸 가르치지 말라고. 이 요양원은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곳이지 한국 문화를 확산하는 장이 아니라고 거칠게 말했어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하지만 바로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워서 느끼는 기쁨, 글자를 몰랐던 분들이 이름을 직접 적는 모습의 감동,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며 삶의 행복을 되찾는 장면들을요. 원장님은 짜증스러운 기색으로 듣다가 이제부터 한글 수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했어요. 더 이상 기자들이나 외부에서 이런 문제로 들쑤시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할 틈도 없이 사무실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렇게 요양원 한글 수업은 단번에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어르신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모두 같은 이유로 이 수업을 듣는 건 아니었지만 글을 읽고 쓰는데 간절함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사실 이곳 오카이노 요양원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갖고 계신 몇 분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김다미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부터 한국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한국계가 아니세요. 어릴 때부터 무척 호기심이 많아 동네를 돌며 희한한 일들을 겪었다고 자랑하시곤 해요. 젊었을 때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말년에는 돌아와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독특하게도 이분은 일본어 글자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으신지라 문장 구성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글을 읽기보단 직접 이야기를 입으로 구술하는 쪽을 선호하세요. 그런데 한글은 소리가 비교적 단순하게 배치된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언젠가는 자기만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싶다고 했어요. 옛날에 겪었던 해프닝과 모험담을 글로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한글이 그 꿈을 이뤄줄 것 같다고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한 분은 하마다 아키오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한때 어부 생활을 하셨대요. 젊었을 때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 학교에 꾸준히 다닐 기회를 놓쳤다고 해요. 손재주가 좋아서 항해 관련 일을 직접 배우며 실무를 익혔지만 글자를 배울 기회가 부족했대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져서 더욱 책을 멀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일본어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도 호탕한 성격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살았는데 문득 어느 날 식당 메뉴조차 혼자 읽지 못하는 상황이 못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용히 저를 찾아와 정말로 다른 교사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배울 수 없겠냐고 물으셨어요. 부끄럽다는 듯이 눈을 껌뻑거리시면서 어린 시절에 못 배운 걸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양원에서 제일 유명한 말썽쟁이 할아버지로 통하는 이시다 겐지님이 있어요. 요양원 생활이 답답하다고 늘 투덜거리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장난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이 손주 사진을 자랑하면 본인도 꺼내 들고는 혼잣말로 사진에 써 있는 설명을 입으로 더듬거리세요. 알고 보면 이분도 제대로 글을 익히지 못해서 자꾸만 손주들 사진에 쓰인 문구를 착각하고 읽으세요. 예를 들어 손자가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엽서를 보고 고등학교 졸업 축하라고 잘못 읽으면서 난처해하시기도 해요. 겉으론 별걸 다 기억한다고 큰소리치시지만 막상 글자가 나오면 곤란한 티가 역력해요. 이분도 장난스럽지만 마음 한구석엔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이 있으세요. 바로 원장님의 어머니 스즈키 유키 할머니예요. 원장님이 극우 성향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정작 어머니께서는 전혀 다른 면을 갖고 계셨어요. 어려서부터 농가에서 일만 하느라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채 결혼했고 결혼 후에는 육아에 전념하시다 보니 글을 통째로 놓치셨대요. 나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공부를 시도했지만 독학으로는 너무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요양원에 입소하고 나서야 제가 한글 수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호기심과 희망을 품고 조용히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문자를 접하신 거죠. 스즈키 유키 할머니는 꿈이 있었어요. 시를 써보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절절한 꿈이었어요. 그러나 일본어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를 닦기엔 용기가 부족했고 나이가 많다고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글을 접하니 발음과 문자가 매칭되는 방식이 시원하다고 느끼셨는지 빠르게 익히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고도 특별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한글 수업을 좋아하고 기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모두들 TV를 보며 무료회 하실 때 몰래 비어있는 교실로 모이기로 했어요. 그 어둑한 교실 안에는 작은 조명만 켜져 있었는데 그 아래로 이시다 겐지 할아버지, 김다미 할머니, 하마다 아키오 할아버지 그리고 스즈키 유키 할머니까지 네 분이 모이셨어요. 저는 작은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적어드리며 발음을 천천히 알려드렸어요. 모두들 숨소리를 죽이고 혹시라도 원장님이 지나가진 않을까 조마조마했어요. 가라는 글자를 함께 써보다가 이시다 겐지 할아버지가 장난스레 툭 내뱉으셨어요. 가라고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글자가 만들어질 수 있지 하고요. 저는 그걸 계기로 한글의 구조를 설명해드렸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다는 것, 자음의 모양이 입과 목구멍 소리를 본뜬 것 등등.
그러자 하마다 아키오 할아버지는 배가 파도를 가르는 소리를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며 감탄했고, 김다미 할머니는 그럼 나는 옛날에 내가 직접 겪은 모험들을 전부 기록할 수 있겠네 하고 눈을 반짝였어요. 스즈키 유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원장님에게 다시 불려갔어요. 누군가 밤 늦은 시각에 교실 불이 켜져 있던 걸 보고 이상하다고 말했나 봐요. 원장님은 혹시 어젯밤에도 한글 수업을 한 것이냐고 묻더니 절대 요양원에서 그런 수업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어요. 제가 머뭇머뭇거리자 원장님은 우리 어머니까지 이상한 꿈에 빠져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원장님께 간곡히 부탁했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삶의 낙을 찾고 계시다고 한 번만이라도 직접 그 수업을 지켜봐 달라고요. 그러나 원장님은 코웃음 치며 돌아서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글 수업을 또 걸린다면 퇴사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어요. 낮 시간에는 그 경고 때문에 주눅이 들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기대가 이미 커진 상태라 수업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이시다 겐지 할아버지가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러면 요양원 뒤뜰에 있는 창고에서 몰래 하자고. 거긴 밤에 원장도 잘 안 다니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저도 고민 끝에 그러자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르신들이 한글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요양원 뒷문으로 빠져나와 창고 안에 모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좀 났지만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한글 노트를 펼쳐드리는 순간 모두 숨이 멎을 듯 두근거렸어요. 어두운 창고 안에서 제 휴대용 랜턴 하나 켜두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이미 기억과 니은 같은 자음을 익히신 분들은 그것들을 조합해 간단한 단어를 만들어봤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음과 모음표를 조심스레 훑어보셨어요. 그런데 스즈키 유키 할머니는 그날 따라 말수가 적었어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살짝 다가가 물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원장님께서 아들을 설득하려고 해봤는데 아들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스스로도 지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글을 포기하고 싶진 않다고 문득 지금이라도 시를 써보고 싶은 열망이 더 커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어요. 늦은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라 저로서는 더욱 돕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동이 벌어졌어요. 밤중에 모두 창고에 모여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원장님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모두 놀라 일제히 뒤를 돌아봤어요. 랜턴 불빛 속에서 원장님은 분노 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이어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저에게 말했다고요.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하고 있냐.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벌벌 떨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원장님은 한 발 더 다가오시더니 스즈키 유키 할머니를 보셨고 어머니까지 나서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러다 하마다 아키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억센 목소리였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뭘 잘못했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손에 들린 이 노트가 큰 죄라도 됩니까? 우리는 아무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닙니다. 원장님은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별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마다 아키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제까지 글자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하느라 배울 기회가 없었지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글을 몰라 창피당한 일도 많았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글자를 배울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게 한글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글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원장님은 할아버지 말을 듣다가 살짝 동요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굳은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글을 배우려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스즈키 유키 할머니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평생 글을 몰라 꿈 한번 꺼내지 못했어.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글은 나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줬단다. 난 언젠가 시를 써보고 싶었거든. 그 말을 들은 원장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 돌아가 버렸어요. 창고 안은 한동안 적막에 휩싸였어요. 제가 할 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어르신들은 허탈감에 젖은 듯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있다가 결국 다 같이 슬그머니 흩어졌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수업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저는 원장님이 당장이라도 저를 해고할까 싶어 전전긍긍했고 어르신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계셨죠.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다른 어르신들이 몰래 찾아와 한글 노트를 보여주시며 잊지 않게 복습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광경이었어요. 이미 다들 수업의 매력에 빠진 상태였고 그 재미와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원장님의 어머니 스즈키 유키 할머니 역시도 밤마다 제 방을 슬쩍 찾아와 적어둔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나 발음이 애매한 글자를 제게 조용히 물으며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열정에 저도 감동했고 할머니가 더 간절해 하실수록 이 수업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러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오후 원장님이 어르신들 앞에서 요양원 생활 안내를 하려고 소강당에 모였는데 갑자기 김다미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시며 질문하셨어요. 원장님, 우리에게도 행사에서 뭔가를 발표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어떤 발표를 뜻하느냐고 물었어요. 김다미 할머니는 우리가 직접 배운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춤이나 노래 같은 것 말고 우리가 직접 배운 글자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공개 증명 자리로 이어지는 작은 불씨가 됐어요. 원장님은 난색을 표했지만 다른 직원들도 옆에서 어르신들이 즐길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냐며 권유했고 결국 원장님은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 했어요. 물론 한글을 쓰는 걸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말라고 못 박았어요. 김다미 할머니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속으로 매우 복잡했어요. 이 발표를 계기로 한글을 계속 숨길 수는 없을 텐데 그럼 또 큰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곧 아키오 할아버지, 겐지 할아버지도 적극적으로 발표를 준비하시겠다며 의기양양해 하셨어요. 자신들이 한글로 써본 짧은 단어들을 외우고 무대 위에서 읽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김다미 할머니는 본인 모험담 중 한 부분을 적어서 낭독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문장이 길지 않았고 맞춤법도 서툴렀지만 그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결심을 하신 분이 바로 스즈키 유키 할머니였어요. 그동안 몰래 써왔던 시를 행사가 열리는 공개 장소에서 낭독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는 이미 노트 한가득 적혀 있었고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부족해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도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전달되는 글이었어요. 행사 당일이 다가오자 원장님은 전혀 이 발표가 한글 낭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일본어로 뭔가를 준비한 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노래나 간단한 연극 정도로 생각하셨겠지요. 요양원 복도와 식당에 안내문이 붙었고 직원들과 다른 어르신들도 가볍게 구경하러 오겠다고들 했어요. 저는 불안 반 기대 반이었어요. 만약 무대 위에서 한글을 읽겠다고 하시면 원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이 안 되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으니 저는 끝까지 도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발표 행사가 열리는 날이 왔어요. 무대라고 해봤자 요양원 1층 휴게실을 간단히 장식한 공간이었어요. 모인 사람들은 20여 명 정도였는데 직원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했어요. 원장님도 맨 앞쪽에 앉아 정중하게 박수를 치며 시작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의 노래나 손뼉치는 게임 같은 게 이어졌고 모두가 밝게 웃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회자가 이제 김다미 할머니와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마이크를 건네셨어요. 김다미 할머니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글자로 제 지난 시절 이야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종이를 펼쳐들고 한글로 적힌 문장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옛날에 긴 여행을 했어요. 그때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어요. 나는 너무 두렵고 힘들었지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단어 하나하나를 발음할 때마다 객석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글이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린 거예요. 원장님은 잠시 얼어붙은 듯 그것이 뭔지 분간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김다미 할머니는 나름대로 한글 발음을 곱게 뱉으려 노력했고 문장의 끝부분에서는 이제 나는 이렇게 글로 나를 표현하게 됐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라고 마무리했어요. 여러 사람이 박수를 보내주었고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무대에서 내려오셨어요. 원장님은 당혹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별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하마다 아키오 할아버지와 이시다 겐지 할아버지도 짧게 자신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걸 낭독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스스로 엄청난 발전이라고 뿌듯해하셨어요. 특히 겐지 할아버지는 내 이름을 내가 직접 썼어라고 외치며 크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즈키 유키 할머니의 차례가 왔어요. 모두 숨을 죽였어요. 원장님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무대 중앙에 조용히 섰어요. 손에는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고 비장한 표정으로 방청객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시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원장님은 눈을 크게 뜨셨고 객석 곳곳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준비해 온 시를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어요. 모든 문장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물론 맞춤법이나 표현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담긴 감정만큼은 너무도 진실되고 아름다웠어요. 지금 내 하루는 꽃잎처럼 느릿하게 피어난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단어들이 춤춘다. 늦게 배운 글자지만 이 글자를 통해 날개가 열린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객석에 있던 몇몇 어르신들은 이미 훌쩍이며 울고 계셨어요. 직원들도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들었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의 낭독이 끝나자 잠시 고요가 흘렀어요. 그러다 어디선가 천천히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내 큰 환호로 이어졌어요. 저 멀리 원장님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직접 본 듯 멍하니 서 계셨지요.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토록 글을 배우지 말라고 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한글로 시를 써서 무대 위에서 낭독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결국 원장님은 무대 앞으로 다가오셨고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울어버렸어요. 저도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억눌렀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원장님은 어머니 귀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나 간절한 꿈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몰라줘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정말로 수십 년간 마음속에만 품었던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을 비로소 한글을 통해 실현한 것이었어요. 그날 행사 직후 요양원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의 발표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고지어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도 소문이 퍼졌어요. 그 요양원에서 한글을 배우는 노인들이 있대. 그리고 시를 낭독했는데 모두가 울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은 처음엔 당혹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직접 어머니가 쓴 시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납득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나중에 저를 사무실로 다시 부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굳이 한글인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기쁨을 얻고 있네요 라며 조금 덜 딱딱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원장님은 요양원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뜻밖의 발표를 하셨어요. 앞으로 요양원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글 수업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글자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징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태도가 바뀔 줄은 몰랐어요. 물론 원장님 안에도 아직 혼란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일로 큰 깨달음을 얻은 듯 했어요. 어머니가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인의 고집을 꺾을 만한 이유가 된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 요양원은 정말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한글 수업이 정식 프로그램이 되면서 몰래 창고에서 수업하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글이 궁금해서 구경 오는 어르신들도 부쩍 늘었고 어떤 분들은 이미 한글로 짧은 글을 써보겠다며 의욕을 보이셨어요. 특히 아키오 할아버지는 외부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바다에 대한 짧은 글을 완성해 보셨고 겐지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편지를 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동안 글을 몰라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했던 한이 있었거든요. 김다미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모험 일대기를 기록하시기 시작했어요. 뜯어말려도 끝없이 펜을 움직이시는데 다소 서툴긴 해도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무엇보다 원장님 어머니 스즈키 유키 할머니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셨어요. 시인으로서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기저기 문학 모임에도 연락해보고 심지어 아들 몰래 한국시를 참고하려고 제가 가진 자료를 빌리기도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지어 새로운 시를 여러 편 써내려 가셨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낭독해드리며 뜻을 나누셨어요. 그러자 어떤 분들은 할머니에게 감동받아 나도 시를 써보고 싶다고 용기를 내기도 했죠. 이런 작은 물결이 요양원 곳곳으로 확산돼 이제 더는 어르신들이 자신이 문맹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늦게라도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서로 웃으며 격려하고 계세요. 요양원 안에서 한글이 큰 인기를 끌자 자연스레 외부 관심도 커졌어요. 처음에 그토록 경계하던 언론사들도 조금씩 달라진 시선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오히려 배움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주제로 취재해보고 싶다며 긍정적으로 보도하겠다고 말이죠. 원장님은 아직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시지만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진 않으셨어요. 그저 어르신들이 밝은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는 걸 지켜보며 개인적으로도 한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은 몰래 교재를 뒤적거리며 발음을 입으로 흉내 내보기도 하셨는데 제가 스치듯 봤더니 당황하며 교재를 감추셨죠. 저는 매일 새롭게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건 사실 어린 시절 제 할머니 영향이 컸어요. 저도 제일동포 3세라 어릴 때부터 일본 학교를 다녔지만 가족 중에 한국말을 아는 분이 계셨죠. 할머니께서 가끔 제게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알려주셨는데 그걸 통해 저는 언젠가 내가 가진 이 배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꿈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요양원에서 꽃피울 줄은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각자의 사연을 품고 글자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양원 한글 수업은 이제 어지간한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수업이 시작되는 날엔 어르신들이 복도에 길게 줄을 서고 미리 칠판과 노트를 준비해 놓은 교실로 들어오세요. 빔 프로젝터가 있다면 자음과 모음표를 크게 비추고 싶지만 아직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큰 종이에 적어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하나씩 따라 읽으며 신기해하셨고 이시다 겐지 할아버지는 매번 장난스럽게 오늘은 내가 수석을 해보겠다며 앞줄에 앉으세요. 뒷줄에 계신 분들은 웃으며 당신이랑 자리 바꿀 거야 하고 밀고 나와서 자리를 쟁탈하기도 해요. 가끔은 수업이 끝나고도 질문이 빗발쳐요. 아키오 할아버지는 이 글자를 쓰면 내 손주 이름도 쓸 수 있을까 하고 묻고 김다미 할머니는 내가 다녔던 작은 해변마을 이름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일일이 대답해드리며 필요한 때는 발음과 철자를 직접 적어드려요. 그리고 조금씩 문장을 써보도록 격려해요. 요즘은 제가 하지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흔해요. 앞에서 배운 분이 뒷사람에게 자음을 가르쳐 주거나 모음을 헷갈리는 분에게 그거는 아가 아니라 어야라고 바로잡아주는 모습은 정말 정겹답니다. 더 놀라운 건 스즈키 유키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외부 문학인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시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살짝 보여주셨는데 여러 편의 시가 고스란히 한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몇몇 표현은 여전히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감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져서 저도 읽다가 눈물을 훔쳤어요. 제게 한국어 맞춤법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약간씩 조언해드렸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고 언젠가 정식으로 이 시집을 만들어서 손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원장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세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는 듯 보여요. 어린 시절부터 일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성격이셨고 또 극우 단체와 연을 맺었던 적이 있기 때문인지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지우기는 쉽지 않으신 듯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변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적어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세요. 요즘은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한글로 만들어진 시나 간단한 문구가 낭독되면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요양원 내부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그날 행사에는 가족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초대했어요. 한글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소개하는 코너도 만들었고 직접 쓴 글을 전시하는 공간도 꾸몄어요. 군데군데 붙어있는 한글 문장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젊은 이는 왜 일본 요양원에서 한국 글을 쓰는가 라며 의아해했지만 직접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글자를 배우는 건 나이나 국적 문제를 떠나서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날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스즈키 유키 할머니가 새롭게 완성한 시 한 편을 낭독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머니 곁에는 원장님이 묵묵히 서 계셨는데
이전처럼 무대 위에서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나지막이 잘하고 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긴장되는 듯 손을 떨었지만 한글로 빼곡히 적은 원고를 꺼내들고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나는 오늘도 작은 글자들을 품에 안는다. 바람이 스쳐가면 그 글자들이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난다. 늦은 밤에도 나는 작은 희망을 써내려간다. 저는 그 시를 들으며 이전과 달라진 할머니의 목소리를 느꼈어요. 더 이상 주눅들지 않는 단단함, 그리고 글자로부터 얻은 자유로움이 묻어났어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어요. 낭독이 끝나자 주변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어떤 분들은 울고 계셨어요. 원장님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무대 아래에서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아마도 그 순간은 이 요양원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과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한글과 어르신들이 만났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 변화의 끝에 모두 함께 울고 웃는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지금 저는 이 요양원에서 매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 제일동포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밝히고 다녀요. 어르신들도 제가 한국 게임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오히려 덕분에 좋은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며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자 하나로 인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매 순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요양원에서는 한글 수업을 계속 발전시킬 예정이에요. 이미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다 익히신 분들은 조금 더 긴 문장이나 문학 작품에 도전하고 글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천천히 기초부터 따라가시면 돼요. 모두가 다른 속도로 배우겠지만 한글이 주는 재미와 접근성 덕분에 크게 두려움 없이 도전하시더라고요. 저도 수업 자료를 더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요나 짧은 시 혹은 간단한 동화 등을 활용해 흥미를 유발하고 간단한 글쓰기도 병행해 보려 해요. 제 주변의 직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세요. 어떤 간호사는 어르신들의 읽기 발음이 맞는지 체크해주고 다른 직원은 교재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식으로요. 특히 요리사분은 메뉴판을 한글로도 써놓는 작은 이벤트를 열어서 화제를 모았어요. 예를 들어 밥, 국, 반찬 같은 단어를 한글로 적어두고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권유하면 어르신들이 장난치듯 서로 읽어본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한글은 요양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계신 분들과도 교류해보고 싶어요. 이곳 어르신들이 쓴 글이나 시를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혹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식의 교류가 가능할지 궁금해요. 이미 스즈키 유키 할머니는 아예 한국 시인과 교류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라는 건 별것 아니에요. 글을 쓰는 기쁨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소통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바람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그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글자는 그저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만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요양원 어르신들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어요. 늦은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배우겠다는 열망만 있다면 길은 언제든 열린다는 사실, 그리고 한글이 의외로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나오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